타자의 관계를 차단함으로써 관계를 통해 의미가 구축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지 않는 지의 삶의 방식은 국도의 사육 실패로 인한 분실의 위협성을 알게 된 후 전환의 기미를 보인다. 지는 국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어린 시절 키웠던 병아리의 죽음에 얽힌 사연으로 지는 죽어버린 병아리에게 무덤을 만들어 주었으나 병아리는 수채구멍에서 털이 빠진 채로 발견되고 이에 지는 다시 무덤을 만들지만 병아리는 또다시 수채구멍에서 발견된다. 같은 과정을 며칠 반복한 끝에 이번에는 지가 병아리를 수채구멍으로 슬쩍 민 다음 그것이 가라앉는 것을 며칠 동안 지켜봤다는 이야기이다. 병아리 이야기는 무덤 만들기에 대한 반복되는 실패로 병아리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암을 거부당한 지가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경험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는 자신의 마음이 타인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기대를 소거하고 침묵을 거대해 선택한 지의 현재가 어떤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결과인지를 유추할 수 있도록 한다. 지가 맥락에 대한 회의감을 넘어서 국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할 때 이야기하는 주체로서 지는 의식의 흐름에 통일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시도는 개인으로서 고유성을 회복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황정은의 소설에서 과거의 기억은 트라우마가 되어 인물의 자아를 분열시키는 동시에 인물들로 하여금 실존의 위기를 인지하게 만들어 희박하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양가적인 기능을 한다. 이러한 양가적 기능은 인물들이 내면에서 발생하는 부정성으로 인해 촉발된다. 부정성은 주체가 외부 세계의 대상에 의해 부인되는 자기 표상을 갖고 있지만 이를 자기 유지의 한 단계로 삼을 수 있는 정신의 운동성을 말한다. 인물들이 자기 유지를 위해 선택하는 것은 이야기이다. 초기 소설에서부터 이야기하는 인물은 빈번하게 등장한다. 자신으로부터 분열된 존재와 학대당한 과거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7시 32분 코끼리 열차 환상적 존재를 만들어 대화를 나누는데 모기씨, 문이는 결국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타인과 관계를 맺는 일의 어려움은 진심을 거절당하는 경험으로 맥락 관계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며 침묵이라는 질환의 인물로 형상화된다. 국도와 살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이야기를 타인 국도에 들려줌으로써 침묵을 깨고 발화하는 주체로 거듭나는 지를 통해 황정은은 이 타인과 관계를 쌓는 일에 있어 이야기를 현실의 문제 상황에 대항하는 실질적인 대응책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야기를 통해 타인과 유대를 쌓아나가는 인물의 모습은 뒤이어 발표된 소설 백의 그림자에서 본격적으로 그려진다. 백의 그림자는 도시 재정비 사업으로 일원으로 철거를 앞둔 세운상가와 그곳을 터전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소설의 화자인 은교는 전자상가 사람들과 단합 소풍을 갔다가 숲에서 그림자를 따라가던 중 길을 잃는데 이는 이전의 소설에서 발견되는 양상과는 달리 새로운 형태로 분열하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준다. 은교를 뒤따라왔던 무죄에 의해 진술되는 바에 따르면 두 사람의 부재는 다른 사람에게 인지되지 않는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은교의 무죄의 부재가 제3자의 부주의나 망각으로 누락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두 사람이 숲에서 길을 헤매는 동안에도 그들은 46명에게서 하나도 빠지지 않은 46명 중 하나의 사람으로 존재한다. 한 인물이 동시에 두 공간에 존재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가 황정은의 소설에서 다루어진 분열의 양상을 참고한다면 실존을 위협당하는 상황에 놓인 은교의 내면에서 부정성이 촉발되어 자기 유지를 위한 정신적 활동이 일어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즉 은교는 경험 세계와 자아의 재구성 과정에서 분열이 일어난 상황이며 이러한 분열은 은교로 하여금 통일된 자아를 소유할 수 없는 소외된 상태에 위치시킨다. 은교는 현실 세계에서 길을 잃음과 동시에 정신적으로 방향성을 상실한 상태인데 은폐된 자아가 방황하는 시간은 자연적 시간으로 계측될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 세계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 근대적 관점에서 경제적으로 산출될 수 없는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 곧 죽음이다. 길을 잃은 은교는 무죄에게 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죽게 되는 걸까요? 라고 물으며 죽음에 대해 생각한다. 은교가 겪는 자아 분열의 문제는 백의 그림자 속 모든 인물에게서 발견된다. 이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세운상과 철거라는 사회구조가 야 그림자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즉 경험적 시간을 가능하게 하는 자아의 활동을 은폐하는 식으로
삭제해버리는 근대적 시간에 어떤 대응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베르그송에 따르면 삶의 지속을 구축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정신적 기억은 주체의 존재를 증명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 과거가 하나의 지속적으로 주체의 정신에 흐르는 한 기억은 분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자아는 기본적으로 시간의 통일감을 부여하는 지속의 흐름이며, 지속은 창조적 생성이고 이미 만들어진 질서에 속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만들어가는 질서에 속한다. 한편 마이오프는 베르그송의 논의를 기반으로 화상에 대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질적으로 독특한 내용을 가진 유일한 사건들에 대한 회상이나 그 밖의 수많은 것들에 대한 회상은 직접적인 경험의 내부들로부터 도출될 수 없는 자아성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회상들은 그것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연상들과 더불어 창조적 상상의 과정을 자극하고 또 그것을 지탱해준다. 창조적 상상이란 창조적 상기다. 회상은 습관적인 기억의 반응들의 수동적인 재생이 아니라 하나의 활동이고 작용이다. 창조적 상기 행위는 특별히 연속성이라는 성질이 자아에 기속될 수 있는 바의 의미를 보여준다. 연속성은 어떤 사람의 다른 시간대의 다른 기억의 내용들이 합쳐진다는 사실에 의해 드러난다. 이런 의미의 공속성을 반대로 단 하나의 독특한 사건에 대한 회상이 그 사람의 전 생애를 재구성할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에 의해서 입증된다. 무제의 이야기는 과거에 대한 회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회상은 창조적인 상상을 기반으로 하는 창조적 상기 행위이며, 주체적으로는 경험 세계와 자아를 재구성하는 능동적인 활동이다. 의지를 가진 자아는 독자적인 관점을 가지며 사건의 선별로 만들어진 이야기를 통해 특정한 사건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의미는 근대 시간에 생산하는 무의미한 균열을 발생시키며 결과적으로 주체의 시간은 통일성을 획득한다. 이를 통해 무제의 회상을 자연적 시간과 상호작용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온 은폐된 자아에게 연속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를 읽을 수 있다. 회상의 힘으로 은교와 무제는 파편화된 시간의 미로를 빠져나온다. 백의 그림자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서사를 이끌어가는 소설이다. 위기를 겪는 인물들이 서로 간에 유대를 쌓거나 쌓아나가는 과정에는 이야기가 있다. 여시, 아저씨, 유곤, 무제, 그리고 은교는 모두 일어선 그림자로 인해 지인을 잃은 기억을 가진 동시에 그 자신이 일어선 그림자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다. 그림자 기억에는 가족, 사회로부터 부인당하는 유령과 같은 위치에 놓인 이들의 상처가 담겨 있다.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가 일어선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발화자인 동시에 상대의 그림자 이야기를 듣는 청자로 서로의 상처에 공감하는 중에 유대감을 쌓고 있는 관계의 창출로 이어진다. 시간이 하나의 실체가 아닌 상호교섭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추상체임을 고려할 때, 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발화하고 또 타인의 이야기를 공감할 때 획득하는 타자와 연결된 감각은 시간의 창출로 이어진다. 이때 자연적 기억과 정신적 기억으로 분열된 그들의 자아는 통일감을 획득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들의 이야기는 상처의 나눔과 공감을 넘어 가려져 있던 세계의 일면을 비추고 드러내는 섬세한 시선으로 나아간다. 정전으로 인해 깨진 컵에 발을 베인 은교와 역시 정전이 된 집에서 얄궂은 아버지는 죽어서 빚을 남기고 소년의 빚을 갚으며 어른이 되어간다는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무제는 통화로 이야기를 나눈다. 무제는 은교에게 얄궂지 않은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한다. 은교가 꺼낸 이야기는 오무사에 대한 이야기이다. 오무사는 전구를 파는 가게로, 오무사의 주인인 할아버지는 손님이 요구한 전구의 개수보다 반드시 한 개를 더 넣어주는데, 이러한 행동은 가지고 가는 길에 깨질 수 있으니 불량품도 있을 수 있는데 오무사 위치에 멀어서 손님더러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배려가 담겨 있다. 어둡고 무심한 것이 되면 어떨까 하는 체념을 이야기하는 어둠을 밝히는 것은 전구 하나로 손님을 배려하는 오무사 할아버지의 마음과 그러한 할아버지의 마음을 읽는 은교의 섬세한 시선이다. 은교가 만들어내는 빛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청자 무제의 발화를 통해 완성된다. 위와 같은 이야기가 인물들에게 부재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감각이다. 과거의 기억에 대한 회상이 분열되는 자아의 연속성을 부여한다면, 타인의 마음을 살피는 섬세한 시선은 그들이 존재하는 지금 여기에 의미를 만들어낸다. 베르그송에 따르면 시간과 자아는 그것들이 상호 침투의 통일체들이라는 사실로 특정져진다. 과거와 미래 사이의 현재로서 존재하는 지각은 필연적으로 시간의 지속을 점유한다. 주체가 현재를 의식할 때 그것은 직접적 과거에 대한 지각인과 동시에 직접적 미래에 대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잠식한다. 따라서 소설 전반에서 발견되는 인물들의 섬세한 시선은 인물의 자아와
시간 사이에 긴밀한 유대를 부여한다. 즉 시간과 자아는 분리된 경험의 파편들을 하나의 통일성 속에 담재함으로써 서로서로를 제약한다. 이는 자아의 연속성과 동일성이 심각하게 손상되거나 오염되어 있는 근대 시간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 불균형한 시간으로 인해 주체성을 상실한 인물이 이야기를 통해 통일된 시간을 확보하는 행위는 주체가 능동성을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는 초기 황정은 소설의 인물들이 내면으로 침잠하여 문제 상황에 대해 합리적 대처를 하지 못하여 타인과 단절되는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사회 관계망으로 편입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의의를 가진다. 제2절 도시계획의 횡포와 재개발, 모더니티의 위계적 공간. 도시 재개발은 황정은의 소설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모티프이다. 그 중에서도 황정은이 주목하는 지점은 재개발 정책으로 인한 철거 과정에서 야기되는 철거민의 생존권 바탈 문제이다. 2009년 문학동네 겨울호에 발표된 르포, 입을 먹는 입은 2009년 1월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남일당 건물에서 발생한 용산 참사 이후 재판 기록을 다루는 글이면서 동시에 도시 정화라는 명목으로 공권력의 무기 아래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강제 철거와 그로 인해 생존권을 박탈당한 철거민의 실상을 고발하는 글이다. 황정은은 이 르포에서 이후 발표된 소설의 주제 의식이 되는 몇 가지 발견들을 언급한다. 르포가 지적하고 있는 표면적 문제는 재개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금을 회수하여 그의 이주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이는 용산 참사 이후 진행된 재판 과정의 목격자였던 황정은의 시선을 통해 국가 구조에 대한 사유로 확장된다.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사 및 치상 혐의로 기소된 철거민들은 사건 당일 공무집행 과정에서 과잉 진압이 인정되는 상황임에도 화염병으로 단언할 수 없으나 화염병이라는 보임으로 화재 책임은 철거민들에게 있다는 논리로 유죄를 선고받는다. 황정은은 이러한 판사의 화법에서 국가를 실감하며 이 세계의 어떤 패턴을 발견한다. 황정은이 실감한 국가와 국가 운영 논리가 형성하고 있는 패턴은 르포에서 인용된 1심 최후 변론을 맡았던 김형태 변호인의 말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법제도의 용인 아래 자행되는 합법적인 폭력의 문제는 2010년 발표된 백의 그림자를 시작으로 황정은의 소설 세계의 내핵을 이루는 주제의식이 된다. 이후 황정은은 장 단편에서 도시개발과 거주자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다. 황정은의 소설에서 형상화되는 공간이 인물과 상호작용하는 요소로 기능할 때 그것은 도시개발 정책의 대상이 되는 슬럼화되어 낙후된 거리의 건물과 기형적인 구조의 방 두 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 낙후된 거리의 건물, 그다음 기형적인 구조의 방. 세운상가의 철거 문제를 다룬 백의 그림자 이외에도 옹기전, 야만적인 앨리스 씨 등 일본의 작품에서 도시개발 문제를 다루며 소외되는 주변적 인물과 그것을 덮어버린 도시의 폭력, 그 섬세한 시각으로 다룬다. 슬럼, 개발, 재슬럼, 재개발을 반복하는 도시 공간의 논리는 지역 주민들의 삶과 공동체의 퇴적증을 쓸어버리며 그 과정에서 슬럼화된 지역 주민들의 삶은 도시개발과는 별개의 문제로 치부된다. 이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도시 주변적 존재들은 시선의 사각지대를 밀려나며 소외된다. 근대 시간이 통일체로서의 자아의 보존을 위협한다면 근대 공간은 신체를 경계 밖으로 밀어냄으로써 개인의 실존을 부정한다. 황정은은 다수의 소설의 배경이 되는 현대 도시는 자본주의 시장 질서가 구현되는 공간이다. 근대 산업 도시는 산업활동, 생산, 소비를 뒷받침하는 합리적 노동, 분업, 시장, 거래, 계급관계도로 추상공간을 구성한다. 위계적이며 집중화된 구조와 체계로 구축된 추상공간은 구조와 체계의 권력이 강하게 작동하게 된다. 황정은 소설의 배경이 되는 도시의 특징은 공간의 점유와 사용에 있어 체제의 권력이 관여하며 그에 따른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황정은의 소설에서 공간의 독점과 배제와 같은 모순적 관계는 도시 재개발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을 통해 형성화된다. 돈이 되는 개발 공간으로 바꾸려는 자와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자 간의 대립은 도시 공간의 상품으로 일방적으로 바뀌는 모순에서 비롯된다. 황정은의 다수 소설의 배경이 되는 도시는 근대적 이성을 추동력으로 한다. 바흐만은 근대의 이성을 독점을 형성하고 권리의 배타성을 확보하는 데 특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황정은은 독점의 이야기는 배타성으로 인해 삶의 위기에 처한 인물들을 화자로 선택한다. 그들이 살아가는 도시에서는 멀쩡한 옹기들이 구덩이에 버려지고 옹기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한 존재가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면 묘시생, 지불하거나 창출할 수 있는 화폐가치 단위에 따라 개인의 의미가 규정된다. 소년, 오뚜기와 집박이. 근대성이란 오로지 계속적이고 전면적이며 강압적인 근대화를 통해 서만 가능하다는 바우만의 말대로 도시의 개발 역시 개발 그 자체를 위해 행해지는 하나의 순순에 불과하다. 바우만의 논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은 어떤 것이 버려지거나 폐기되어야거나 파괴되지 않는 한 생겨날 수 없다. 새로운 것은 목표 제품과 그것의 출현에 방해되는 다른 모든 것을 무자비하게 분리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의 논리는 나가 길에서 항아리를 줍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는 오기전에서 잘 드러난다. 나가 항아리를 주운 도시는 지속적인 개발로 전전 낡아는 동네 모습이 크게 달라지고 집들이 모두 사라지며 포클레인 두 대가 큼직한 주먹을 바닥에 내려두고 쉬는 듯한 모습으로 구석에 서 있는 모습이 낯설지 않은 공간이다. 멀쩡해 보이지 않는 얼굴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항아리 말에 따라 서쪽으로 향하던 나는 우동가게 노인으로부터 항아리 같은 것에 신경을 쓰다가는 못 쓰는 사람이 된다는 말을 듣는다. 못 쓰는 사람은 변변한 직장도 없이 돈도 못 벌고 비웃음 당하고 사랑구실 못하는 친척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인데 이는 의미상으로는 바흐만의 잉여 인간과 동일선상에 놓여 있다. 서쪽으로 향하던 나가 도착한 곳은 바닥에 깔린 벽돌을 파내고 새로운 벽돌을 까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사 현장인데 이것은 나에게도 흔한 광경이다. 나는 그들이 만들어둔 구덩이에 항아리를 어제도 묻고 오늘도 묻고 내일도 묻는다. 이러한 과정은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매 순간 이루어지며 무한히 반복된다. 현대의 도시는 멀쩡한 물건을 묻는 행위를 통해 무너져 내리는 집안을 지탱한다. 이는 공공연한 비밀이거나 너무도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장면으로 사람들은 이를 지각하지 않는다.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 야만적인 앨리스의 주인공 엘리시어를 통해 인물로 형상화된다. 그는 여장 불황자의 모습으로 거리를 배회한다. 엘리시어의 채취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일으키는데 하자는 그것이 엘리시어의 존재 이유라고 서술한다. 엘리시어의 고향인 고모리는 시의 서쪽 모서리가 끝난 지점에 위치해 있었으며 지금은 없다. 모퉁이에서 풀려나간 것들 아래 묻혀버리기 때문이다. 고모리의 집터들은 이제 거대한 주거단지가 되었다. 도시개발로 밀려난 존재인 엘리시어에게 갤럭시 우주는 우주이기 때문에 근사하지만 그것은 갤럭시에서 엘리시어는 한 점도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족같은 것으로 인식된다. 엘리시어에게 한 점의 영역도 쥐어주지 않는 갤럭시에는 한 점 먼지도 되지 않는 엘리시어의 고통 역시 아무것도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엘리시어가 느끼는 소외감, 개인의 존재를 먼지와 다를 바 없이 취급하는 문제는 근대 도시의 개발 논리 아래 은폐된다. 도시는 근대성을 유지하기 위해 근대화를 반복할 뿐이며 결과적으로 자기 파괴적인 성격을 가진 도시는 개인을 경계 밖으로 밀어낸다. 도시계획의 횡포는 근대성의 동의나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공간 지배 과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불필요한 일체의 요소를 배제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한 공간 배치와 건축물들로 채워진 도시에서 주체는 구획된 지역 안에서만 생존할 수 있다. 공간 구획을 통해 주체의 활동 반경을 통제하는 방식은 인간으로 하여금 주체성을 상실하게 만든다. 묘시생의 곡식 노인은 평생을 먹을 것과 거주를 두고 인간과 경쟁하는 고양이 나의 경쟁 상태로 낡고 쇠락해가는 상가의 상자나 다름없는 방에서 거주하며 사람들이 먹고 내놓은 음식으로 삶을 연명하는 인물들이다. 그런 곡식 노인을 상인들은 성가시게 하거나 해를 끼치는 것이 없는데도 불쾌한 이유를 모르게 불쾌해서 더 불쾌한 불쾌 자체로 인식한다. 이는 불황자로 거리를 배회하는 엘리시어로부터 불쾌함을 느끼는 도시인들의 반응과 정서적으로 일치한다. 그들이 느끼는 불쾌함은 엘리시어와 곡식 노인이 불러일으키는 어떤 감각, 사회 질서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에 대한 위협과 내가 속한 사회 내에서 사회적 지위, 정체성을 위협하는 위협을 내포한 불쾌함이다. 공간의 무한한 개발 고리와 자본의 결함은 또한 개인에게 있어 주거지의 불안정으로 가시화되어 나타난다. 황정은은 근대 도시 공간 중에서도 거주지와 거주자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역학관계에 주목한다. 일군의 소설에서 형상화되는 거주지로서의 방해 이미지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용이하지 않은 열악한 환경으로 그려지며 관습적인 안식처로 기능하지 못하는
못한다. if to와는 주거의 입지가 가치에 대한 위계를 보여준다. 고 말하며 도시에서 공업지구와 상업지구가 저지에 근접해 있고 가정집은 높이 올라갈수록 위세가 높아진다는 점을 지적한다. 토지의 물리적 고도는 위세를 유지하며 높은 곳은 중심을 의미한다. 계속해 보겠습니다. D. 누가 등 황정은 인물들의 일상을 영위하는 주거 공간이 지하 저층에 위치한 것은 주변에 존재하는 인물들의 사회적 지위를 상징한다. 맹군 위에 배변이 적힌 오물이 흐르는 계속 하류에서 이뤄지는 가족 나들이를 장면한 상류의 맹금류 빛이 들지 않는 지하 서점에서 일하는 나가 등장하는 양의 미래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황정은의 소설에서 다루어지는 방의 이미지는 상하의 위계적 의미와 함께 그 내부 구조와 내구성을 통해서도 인물의 사회적 지위를 추측할 수 있게 한다. 타일 한 점 없이 바닥, 천장, 시멘트 벽으로 이루어진 공간으로 개수구멍이 없는 개수대가 있는 방, 뼈도둑, 본래 평평한 옥상이었던 곳에 집주인이 새를 놓을셈으로 대강 옥탑을 짓고 새실을 둘러서 만든 공간으로 어딘가에 틈을 타고 바람과 비가 조금씩 새고 태풍이 불어오면 온갖 모서리들이 삐걱거리고 비가 내리는 위에서 세상이 다 떠나갈 듯한 소리가 나는 방. 디디의 우산, 잡상인 이런저런 방문객, 확성기 소음, 휴대폰 매장의 무자비한 플레이리스트, 사람들이 망해가는 모습, 그런 것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방. 누가 등이 이해가 될 수 있다. 집은 단순 거주의 수단이 아닌 개인으로서 그리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정체성이 머무는 곳으로 존재가 거주하는 장소이다. 집은 어디에든 있는 것이거나 교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의미의 신비로도 일상적인 경험을 이루는 하나의 요소이다. 그러므로 현대인이 사회 공동체의 경계 밖으로 밀려난다는 말은 집을 잃었다는 말과 등치될 수 있다. 주거권의 불안정성은 개인에게 재난의 공포이며 도시로부터 추방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주입한다. 황정은 소설의 인물들은 계약 기간이 끝날 때마다 이사를 다녀야 하는 세입자로 그들은 추방의 공포를 일상적으로 감각하며 살아간다. 추방의 공포가 문제가 되는 지점은 열악한 주거 환경이 역으로 그들의 내면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데 있다. 같은 공간을 영위할지라도 사람들은 자신만의 이미지 지도를 만들며 살아간다. 그리고 이미지에 의해 도시나 거리를 파악하는 것은 그 공간, 즉 하나의 세계를 자기 속에 내면하는 것이고 세계와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황정은의 인물들은 고유한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세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이미지 지도를 만드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된 균질화된 질서, 모든 것을 화폐의 교환 가치로서 인식하는 타자를 배제하는 도시공간과 논리 아래 주체의 감각과 기억은 상실된다. 따라서 근대 공간이 구조와 체제의 공간으로 심화될수록 공간의 일상성, 개체성, 구체성은 상대적으로 약화된다. 따라서 황정은의 인물들이 세계와 불화할 때 그 이면에는 주체적 의지를 가진 인간으로서 공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의 상실이라는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는 걸 추측할 수 있다. 고유한 공간을 상실한 인물들이 주체적인 공간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는 데 있어 if 투한의 장소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 공간과 구분되는 개념인 장소는 인간의 활동, 특히 체험을 통해 의미가 부여되고 획득되는 공간으로 인간과 분리되어 설명될 수 없는 개념이다. 의미가 부여된 공간으로서 장소 체험은 인간 활동과 공간 환경과의 관계를 통해 구축된다. 장소는 이미 체험된 대상을 전제로 하며 엄격한 의미에서 체험의 결과로 나타난다. 체험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식이 물질적 존재와 맺는 관계의 총합체로 파악된다. if 투하는 장소가 인간의 체험과 연계를 맺는다는 점에서 고유성을 상실한 근대 공간의 합리성에 대항하는 방식으로서의 장소 구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if 투하의 논의를 참고한다면 황정은의 인물들이 공간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데는 장소 상실이라는 문제가 놓여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if 투안에 따르면 공간이 장소를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
관건이 되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 구축이다. 타인들은 개인의 주변을 혼잡하게 만들지만 한편으로 개인의 세상을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공간은 물리의 영역이 아닌 정신 영역의 문제가 된다. 장소는 인간의 유대로 조직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장소의 창출의 가능성은 주체가 타인과의 관계를 창출하는 과정을 통해 확보된다. 따라서 환경소설에서 장소 창출의 가능성은 인물들이 서로 간에 응답하고 만들어지는 관계성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렇다면 황정은의 소설에서 공간과 장소가 구축되는 과정과 그것이 기능하는 방식을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 헤게모니와 하위 주체. 황정은이 개인에게 가해지는 구조적 폭력의 문제를 다룰 때 그것은 기형적인 방에서부터 건물의 철거, 행정구역 단위의 재개발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공간의 이미지와 연결된다. 앞선 장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개발로 인한 거주자의 강제 퇴거는 황정은의 인물들이 경험하는 압도적인 크기의 위기 전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생사의 문제와 직결된 재난으로 그려진다. 재난은 그 방향에 따라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하위 주체의 구조 요청을 묵살하거나 공공의 정책을 내세워 개인을 사각지대에 내모는 것이다. 전자의 예로 야만적인 앨리스 씨가 있다. 재개발 예정지인 도시 근교의 마을 고물을 배경으로 하는 장편소설 야만적인 앨리스 씨는 황정은 소설 중에서 폭력적 경서가 전면적으로 드러난 작품이다. 가난한 동네의 아이들인 주인공 엘시어와 엘리시어의 동생, 친구 고미는 폭력적인 환경에 노출된 채로 성장한다. 이 소설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비속어 시발은 폭력의 기원이자 하나의 상태 동사로 사용되는데 시발됨으로 표현되는 어떤 상태는 구타의 맥락이나 당위성에 대한 성찰 없이 단발적인 욕구에 따라 행해지는 일차원적인 행동이다. 시발이라고 자꾸 들으면 시발이 된다거나 시발이라고 자꾸 말해도 시발된다. 엘리셔의 말처럼 아이들은 강한 에너지가 응집되어 있는 비속어를 일상적으로 듣고 또 사용하며 무의식 중에 폭력성을 키워나간다. 이들이 폭력을 경험하는 동시에 폭력성이 형성되고 자라나는 공간은 가정이다. 엘리시어 형제를 학대하는 인물은 엘리시어의 어머니인데 그녀 역시 가정폭력의 희생자로 엘리시어 가족의 가정폭력은 대를 이어 내려오는 일종의 유산 같은 것이다. 엘리시어의 어머니는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당하며 성장하지만 그녀를 폭력의 피해자에게서 가해자로 성장시킨 이는 아버지가 아닌 학대 현장을 목격하고도 모른 척 방임하는 어머니이다. 소설은 그녀의 어머니를 포스터 시발년을 탄생시킨 시발년으로 지목한다. 황정은의 소설에서 폭력에 대한 이 침묵은 인물들의 트라우마 형성에 긴밀히 관여한다. 학대와 이를 묵인하는 제3자들의 방임은 인물들에게 있어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함께 이 세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절망감을 심어준다. 야만적인 앨리스 씨는 침묵의 문제를 시발됨의 상태로 변한 어머니에게 학대당하는 형제를 엘리시어의 아버지도 고모의 이들도 알지만 역설적이게도 알기 때문에 모르고 싶기 때문에 결국은 모른다. 라고 서술하며 또 다른 폭력의 형태인 방임을 전면적으로 문제 삼는다. 가족에게 마을 단위로 확대된 폭력에 대한 침묵은 가정폭력 상담센터를 찾아간 엘리시어와 고민을 대하는 상담소의 말을 통해 국가 단위로 확대된다. 시발년이 된다고요? 하여간에 시발년은 안 되는 거예요. 상담을 요청하는 엘리시어와 상담사 간에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한다. 엘리시어가 어머니를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속어 시발년은 어머니가 엘리시어 형제를 학대할 때 당도하는 고유한 상태 시발됨을 함축한 단어이다. 그러나 상담사는 엘리시어가 어머니를 시발년으로 지칭하는 맥락에 관심이 없고 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단어가 담지한 의미를 읽어낼 수 없다. 상담사는 엘리시어의 상황과는 동떨어진 사회의 보편적 윤리적 잣대의 문제의 상황을 쉽게 판단하여 어머니를 비속어로 지칭하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신기를 드러낸다. 상담사는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상담 신청자에게 부모를 모셔올 것을 요구하며 어린이인 엘리시어가 가정폭력의 증언자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부모의 학대로부터 보호를 요청하는 내담자에게 상담사가 내세우는 전체 조건 부모가 참석해야 상담이 가능하다는 말은 그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상담사는 상담이 아닌 설득하는 태도로 엘리시어를 이해시키려 한다. 우리 학생은 가족에 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테지만 만세의 근원이 가족인 거예요. 가족이 붕괴되면 사회가 붕괴되고 사회가 붕괴되면 나라가 아주 망조가 드는 거거든요. 부모님과 학생 혹은 아버님과 그렇게 되려면 어머니 양방 간의 끈질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인내심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학생 질문이 뭐였죠? 어머니를 때려도 되느냐 아니냐 아니라고요? 강해지는 법, 계속 이기는 법, 대답하기가 곤란한 질문이네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피상담자더러 무엇을 해라 하지 마라 라고 행동적인 지침으로 조언을 해줄 수는 없거든요. 만사의 근원을 사회, 나라를 이루는 최소 집단인 가족으로 보는 상담사. 이의 논리는 개인이 아닌 국가를 지향한다. 아동학대가 자행될지라도 가족이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나라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의 그룹이기 때문이다. 가족에 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국가의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대당하는 자식은 폭력을 행사하는 부모를 이해하고 인내하려 한다. 그의 논리 속에서 엘리셔의 개인의 상처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의미가 없다. 상담사는 내담자에게 행동적인 지침을 해줄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엘리셔에게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인내심을 요구한다. 추상적인 단어로 상담을 끝맺는 상담자의 손쉬운 접근 방식은 공공제도의 개입이 필요한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김으로써 폭력에 묵인하는 제도의 맹점을 보여주고 있다. 상담사의 논리는 사회의 개인의 힘으로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 하위 주체를 처리하는 방식을 총체적으로 보여준다. 그들은 개인을 구조에 봉사하는 하나의 부품으로 소비하고 있으며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비현실적 해결책을 강요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일갈한다. 이로써 가족 단위에서 사회 단위로 확대된 폭력을 생산하고 그것을 지속하는 메커니즘은 공고해진다. 제도의 묵인 속에서 방치된 엘리시아는 그의 어머니가 그랬듯 시발년이 발화할 수 있는 씨앗을 품고 성장하며 마침내 타인의 몸을 때리는 것, 그 맛, 타력의 팔뚝뼈가 진동하고 어깨가 묵직해던 순간을 경험한 가해자가 된다. 재개발로 발생할 이익에 사활을 거는 반면 학대에 노출된 아이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고모리에서 목소리를 얻지 못한 가장 약한 존재인 엘리셔의 동생의 죽음은 필연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는 가동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하수 처리장이 쏟아낸 오물과 함께 쓸려나간 모래 무더기 속에서 발견된다. 사회는 어린아이의 죽음에 관심이 많은 듯 열띤 취재 경쟁을 벌이지만 사고의 근본적 문제를 다루지는 않는다. 관심은 한순간에 거두어지고 엘리셔의 동생은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소설의 주인공인 엘리셔가 여장 불황자가 되어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은 사회관계망에서부터 편입을 허락하지 못한 이방인으로서 그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다. 행인들은 엘리시오로 인해 불쾌감을 느끼는데 이렇게 해야만 자신에게 무관심한 세상에서 엘리시오는 엘리시오로 타인과 구분되며 존재감을 획득할 수 있다. 이는 동생을 지어버린 세상에 대한 엘리시오의 절규인 동시에 존재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이 된다. 야만적인 앨리스 씨가 잉여 자본 생산에 기여하지 못하는 하위 주체의 고통에 대한 사회의 침묵을 보여주었다면 백의 그림자는 공공의 이익을 명분으로 개인의 삶이 퇴적된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도시에 밀어내기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백의 그림자에 등장하는 세운상가는 60년대 경제개발 계획의 시행과 함께 시작된 한국 사회의 자생적 현대 건축물로 한국 근대화의 상징적 건물이라는 우애를 가진다. 세운상고는 철거가 예정된 상태이지만 잠정적 철거민들의 소외는 가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철거를 대하는 내부와 외부의 시선 차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겨울이 되기 직전 전자상가 5개의 건물 중 첫 번째 건물의 철거가 결정되었다. 월요일에 준공식이 있었다. 텔레비전이나 신문지에서나 이따금 볼 수 있는 공무원들과 기자들이 왔다. 턱받이처럼 현수막을 두른 트럭들이 식장 측면에서
수서를 기다렸다. 현수막은 굵어 꼬인 두 개의 밧줄로 트럭 정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앞뒤도 없이 경축이라고만 적힌 것을 나는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튿날 출근하는 길에 신문 gad반대에 들러보니 한결같이 전차상가 철거 역사 속으로 라는 방향의 제목을 달고 있었다. 당장 철거되는 곳은 5개인 건물 중 가동 하나뿐인데도 기사 제목이 일률적으로 전차상가 철거로 마치 상가 전체가 사라지고 말았다는 듯 구성된 것을 두르고는 그런 식으로 미리 상권을 죽여서 이후의 일을 쉽게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미 죽어가고 있는 놈더러 자꾸 죽어라 한다며 여시 아저씨는 입맛을 잃은 듯한 얼굴이었다. 앙리 르페브르는 근대적 공간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문화와 지식을 포함하여 정책, 정치, 지도자, 상당수의 지식인과 전문인들로 구성되는 정당과 같은 인적 매개체를 통하여 형성된 헤게모니가 전체 사회에 종합적으로 행사된다고 말한다. 미셸 푸코는 이 헤게모니를 장치라는 용어로 설명하는데 장치는 제도, 법, 행정상의 조치, 과학적 엄표, 철학적 명제 등 이질적인 요소로 이루어진 하나의 집합이며 광범위한 사회적 동의 체계를 형성한다. 공공의 권력은 세운상가를 터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거주자들이 아닌 제3자인 도시민들에게 철거의 공공적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세운상가 철거에 대한 명분을 확보한다. 미관상 보잘것없고 비효율적인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공원을 짓는다는 도시개발개혁은 공공의 편의 중진과 사회적 효율성의 확대라는 명제 아래 사회적으로 정당화된다. 이 과정에서 삶의 터전은 상실하고 사회 빈면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거주자들의 저항은 반사회적 행동으로 비추어지고 그 결과 이들의 목소리는 구조적으로 묵살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굳이 그 폭력적 본성을 숨길 필요조차도 없게 된 발전, 개선, 개량, 재개발 따위의 법적, 제도적 논리가 무서부리의 위력을 발휘하도록 만든다. 공공의 이름으로 개입되는 헤게모니의 양상은 백의 그림자의 세운상가 철거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가동이 철거된 자리에 조성된 녹지공원에서는 매주 축제가 벌어지는데 축제가 벌어지는 공원과 대면한 나동의 북쪽 외벽과 정면 진입로에 장막이 걸리면서 두 공간은 시각적으로 물리적으로 완벽히 차단된다. 사람들은 새롭게 조성된 제반시설의 사용자로서 헤게모니의 구조적 논리 내부에 존재한다. 개발이라는 이름하에 진행된 균질화된 질서, 즉 모든 것을 화폐의 교환 단위로 인식하고 타자를 배제하는 도시공간이 아닌 기억의 공간을 상상하며 주체의 감각과 기억을 상식케 하는 공간의 생성 방식인 것이다. 이러한 헤게모니의 횡포는 슬럼이라는 단어를 통해 드러난다. 이 부근이 슬럼이래요. 누가요? 신문이며 사람들이. 슬럼? 좀 이상하죠? 이상해요. 슬럼. 슬럼은 도시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구역을 뜻하는 단어로 무죄에 따르면 언제고 밀어버려야 할 구역인데 누군가의 생계나 생활계라고 말하면 생각할 것이 너무 많아지니까 슬럼이라고 간단하게 정리해버리는 정치적 의도가 함의된 단어이다. 슬럼과 같은 단어의 사용이 가지는 위험은 거주자와 공간의 유대를 인정하지 않는 자본주의 이윤 창출 수단으로 토지 사용 논리를 무의식적으로 체화할 수 있는 데 있다. 바우만은 현대성을 설계 강박증과 설계 중독에 빠진 상태라고 진단한다. 쓰레기의 분리와 파괴는 현대적 창조의 비법이 되었으며 여분의 불필요한 쓸모없는 것을 잘라내 버림으로써 아름답고 조화로운 면 만족스럽고 좋은 것들을 나타내게 된다는 사고는 현대의 경계 만들기와 인간 쓰레기의 분림이 밀어내기의 논리를 설명한다. 투명한 사회적 유통을 위하여 언어 방식, 인간 그 자체의 의미를 축소 혹은 대체 가능하도록 조작함으로써 사회적 의식을 변화시키고 이외의 나머지들과 일체의 의미들을 왜곡하여 비정상이라고 정의된 쓰레기 구역으로 밀어내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세운상계에서 생계활동을 하는 거주자들의 삶은 모호하며 분명한 것은 오직 공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임대인과 임차한 공간의 증명을 부여받는 개별화된 개인들만이 합법적인 사용권을 호소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상의 논리에 따르면 토지 소유권자들의 결정하에 이루어지는 철거 과정에서 거주자들의 삶과 관습, 기억이 삭제되는 문제는 논외의 일이 된다.
황정은은 사회 구성원의 사고를 지배하는 헤게모니의 횡포를 특유의 리드미컬한 단어의 반복적인 사용을 통해 재인식하고자 한다. 무죄와 은교는 슬럼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발화한다. 반복적인 발화의 과정에서 단어에 개입된 헤게모니의 힘은 휘발된다. 신영철은 이를 언어와 낯설어지기라는 방법론을 통한 언어의 무신경한 폭력성을 해치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논의에 발전시킨다면 무죄와 은교의 대화는 인식체계의 뿌리에 박혀있는 헤게모니의 폭력성은 인간을 인지함과 동시에 그것을 의심하게 되는 인식의 전환을 동시에 깨하는 하나의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도달한 곳은 무죄의 아버지가 세운상가의 터에서 난로를 팔았던 기억이다. 신문지에 싼 순대를 베어 먹으며 아버지가 호객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당황스럽고 속이 상해서 울었던 기억은 오래된 기억이라 희미해질 법도 한데 도무지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그런 심정과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데 실럼이라니 라는 말을 들으니 뭔가 어그러진 정서적 반응이 동반된다. 정서적 반응이 동반된 무죄의 기억은 개인과 공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연산작용의 결과를 할 수 있다. 무죄의 사용과 이에 대한 연산작용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기반으로서 땅과 노동 그 위에서 맺어진 관계성을 강조한다. 배운기는 공간 위에 형성되는 관계의 문제를 거주자라는 단위의 어원에 주목함으로써 규명하고자 한다. 관계하다, 같이 살다, 체제하다, 거주하다의 뜻을 가진 프랑스어에서 파생되는 거주하기의 존재, 그 자체를 뜻하는 라틴어의 뿌리를 두는데 거주하기는 그 뿌리 말고 말이 담고 있는 소유하다, 구성하다, 존재하다라는 다위층의 의미들을 고스란히 간직한다. 다시 말해 거주자는 일정한 땅에 체제하면서 특정 장소와 관계하고 구체적인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며 때문에 거주라는 단어 그 자체는 바로 관계와 관계 속의 존재를 지칭한다. 은교는 여씨 아저씨에게 가동의 철거가 끝난 뒤 나동의 차례가 되면 우리도 임시 상가로 가느냐고 묻는다. 여씨 아저씨는 이주비를 받고 임시 상가로 떠나는 다른 상인들과 달리 임시 상가가 아닌 다동으로 가겠다고 말하는데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이 부근에서의 30년간 거래를 다 두고 문득 다른 곳으로 옮길 수는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무죄 역시 공방에서 하는 일이 쇳덩이를 받고 보내는 일이라서 외곽으로 나가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야.